2023년 6월달을 어떻게 살아왔냐. 6월 1일에는 61만 2,324원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통이 배당금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2일날에는 10만 4,404원이 빠져나갔는데 이게 뭐냐면 3일까지 합친 거예요. 2일에 5월달 투네이션 6만 1,266원이랑 PC방 알바 동료가 형 음료수 하나 사줘 이래가지고 음료수를 하나 사줬어요. 그리고 유튜브 프리미엄비 8,690원이 나왔고요. 그리고 6월 3일날에 빵집 분들이 내려오셔가지고 제가 해운대에서 밥을 한 끼 사드렸어요. 근데 해운대에서 밥 사먹은 게 조금 무리였던 것 같아. 해운대에 요즘 관광객이 다시 와서 그런지 물가가 장난 아니에요. 겨우 밥 두 끼 샀는데 15만 4,480원이 나왔어. 앞으로는 해운대가 아니라 우리 장산에서 밥을 먹는 거로 합시다. 해운대는 물가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10일 날에 180만 1680원이 들어왔는데 이게 뭐냐면은 10일 날에 연금으로 15만 4300원이 나가고 건보료로 13만 9020원이 나오고 집주인비로 30만원 그리고 월급으로 230만 9500원이 들어왔습니다. 총 180만 1680원이고 16일 날에 15만원이 들어왔는데 이거는 네이버 블로그 광고비였고요. 그리고 17일 날에 23,400원이 나갔는데 이거는 망고한타 선생님이 JLPT N1 책 주시면서 책 여기 있습니다. 요 책 제가 받으면서 밥을 한 끼 사드렸어요. 이렇게 모스버거 제가 한 끼 사드려서 총 23,400원. 그 다음에 20일 날에 10만 1,929원이 들어왔는데 이거는 윤기 그린에너지 배당금이 들어온 거였습니다. 그리고 21일 날에 28,580원이 나갔는데 이거는 고블린 선생님 치킨 배달비. 고블린 선생님이 생일이라고 치킨을 한 마리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휴대폰비 25,580원이 나가서 총합 28,580원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23일 날에는 65,163원이 들어왔는데 이거는 친구들이 부산에 놀러 왔거든. 근데 커피쇼 한다고 부산에 놀러 와서 제가 밥을 하나 사줬어요. 친구들 밥 사줘서 55,000원이 나가고 네이버 애드포스트로 12만 163원이 들어와서 총 65,163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25일 날에 8,690원이 나갔는데 이거는 유튜브 프리미엄비 6월달 거였고요. 그리고 26일 날에 77,910원이 들어왔는데 이게 종득세 환급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27일 날에 10만원이 들어왔는데 이게 네이버 블로그 광고였습니다. 그리고 28일 날에 49,000원을 썼는데 노블 선생님 생일이셔서 제가 생일 선물을 사드렸는데 이게 조금 미안한 게 내가 노블 선생님 선물을 이만큼 받았는데 제가 선물을 요렇게밖에 못 해드렸거든요. 그게 좀 마음에 늘 걸리고 있습니다. 제가 늘 맨날 똑같은 말 반복밖에 안 하는 것 같지만 진짜 잘 돼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더 큰 선물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짜 맨날 받기만 하는 것 같아서 진짜 미안한데 그래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잘해야 되는데 열심히부터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30일 날에 89,920원이 들어왔는데 이게 6월달 방송 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6월 총 수입은 299만 4,259원이었고 총 지출은 92만 3,660원으로 총합 207만 599원이 남았어요. 그래서 3월, 4월, 5월, 6월 보면은 그래서 좀 열심히 했다고 느껴지는 게 수입이 계속 지속적으로 늘려왔어요. 210만원, 250만원, 280만원, 290만원 이렇게 늘려왔는데 7월달은 조금 쉬어가려고 합니다. 진짜 좀 몸에 약간 무리가 와가지고 지금 몸 상태가 진짜로 조금 안 좋거든요. 아까도 말한 거지만 뭐 몸에 뭐 두드러기도 나고. 응원 1개 감사합니다. 아이 민포도야 소중한 응원 고맙다. 하여튼 그래서 7월달은 약간의 휴식 기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좀 수입은 좀 줄이는 대신 좀 휴식을 갖는 기간으로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2023년 5월 계좌는 총 1억 1,586만 9,205원이었는데 2023년 6월 계좌는 1억 2,100만 94,208원으로 저번 달 대비 600만 3만 5,003원이 플러스가 됐습니다. 이거는 현금 채굴 207만 599원과 투자 수익 396만 4,404원이 합산된 거예요. 어쨌거나 늘어나긴 했는데 그래서 세부 종목을 좀 보면은 삼성전자가 이번 달에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플러스 16.42%로 삼성전자가 나쁘지 않았는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제가 중국 주식 쪽에 꽤 크게 베팅을 하고 있잖아요. 중국 주식은 싹 다 말아먹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중국 주식에 투자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주식이 뭐 어떤지 사실 뭐 별 관심도 없겠지만 거의 30년 역사상 최악의 현 상황을 겪고 있어요. 비아디도 수익률 590% 아님? 이러실 수 있겠지만 이것도 많이 깎여 내려간 거예요. 한 고점 대비 한 30-40%는 내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알리바바랑 바이두도 뭐 이런 상태고요. 바이두나 알리바바도 저번 달에 굉장히 RSI도 뭐 3이고 과와 매도 구간이었기 때문에 좀 반등하지 않을까 했는데 뭐 그런 거 없었고요. 바이든이 또 한 번의 AI 반도체 제재를 함으로써 미중 갈등이 어느 정도 녹나 싶었는데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의 얘기를 좀 해보면은 최근에 재밌게 보는 이 최AI라는 만화가 있습니다. 여기서 아이가 하는 말이 거짓을 쌓아 올리는 게 아이돌의 일이라고 해요. 거짓의 좋은 모습만 보여서 꿈을 보여주는 것이 자신의 일이라고 합니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좀 오글거리지만 나를 표현해보면은 현실을 쌓아 올리는 게 나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제가 좋아하는 찰리먼가의 말을 빌려오면은 돈은 잃어도 되지만 평판은 잃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괴롭고 끔찍한 일이 있어도 거짓 없이 전달하는 것이 나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잘 될 때도 있겠죠. 잘 되면은 즐겁게 행복하고 할 텐데 이렇게 안 될 때는 투자는 정말 끔찍한 일이란 것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디 유튜버 가가지고 투자로 20대에 은퇴하는 거, 주식으로 쉽게 돈 버는 거 이런 거 보다가 투자로 끼어들면은 진짜 지옥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약간 찰리먼고의 얘기였고 제 얘기를 해보면은 저는 방송도 하나의 작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라면은 절대 안 사는 상품을 팔거나 나라면 절대 안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어요. 거짓으로 쌓아올린 성공파리를 한다던가 아니면 뭐 주식이 쉽다고 하던가 차트를 읽는 방법이라던가 사람들이 그냥 혹하는 그런 거로 장사하고 싶진 않았어요. 물론 유튜브에는 이런 거 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건 저의 영역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방송에서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방송 처음에는 그냥 무지성으로 했습니다. 별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방송했어요. 애초에 방송을 처음 시작했던 목적이 제가 사람들 앞에서 말을 잘 못하니까 말을 좀 잘하고 싶어서 시작했던 거였습니다. 근데 방송을 오래 하다 보니까 오랫동안 와주시는 시청자분들도 생기고 후원도 해주시고 선물도 보내주시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분들 상대로 아무 생각 없이 방송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 마음이 좀 변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원칙을 세우고 살자고는 했는데 아직도 네이버에 개소리 글이나 쓰고 있고 광고비 받고 나라면 절대 사지 않을 코인 광고 글이나 쓰고 있고 김칫국 이야기했지만 방송이 커져서 방송에서 광고가 들어오면 또 광고도 받고 하겠죠. 그래서 사실은 뭐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살고 있습니다. 일단 그냥 살고 있고 6월달 이야기를 좀 해보면은 6월은 저에게는 지옥 같은 한 달이었죠. 포모가 최대치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월달 그냥 일하고 갔다 와서 유튜브만 켜면은 망해가던 일본 최고점 찍은 현 상황, 미국이 주도하는 하반기 시장, 강세장에 대한 올바른 방법, 나 빼고 다 강세장이야. 아니 뭐 휴대폰만 열면 S&P 52주 최고치, 애플 사상 최고치, 뭐 일본 또 뭐 30년 내 최고치 이러고 있는데 중국만 이미 늦었다. 경기 비관론 확산 이러니까 중국만 아니고 다른 어느 나라에 투자했어도 다 성공했는데 내가 그 어려운 걸 해냈어요. 그래서 나 빼고 다 성공하니까 이제 포모가 최대치가 되잖아. 이 마인드 세팅을 유지한다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투자를 하면서 정말 어렵다고 생각을 별로 안 해봤는데 기업을 조사할 때 체력이 부족하면 힘들다. 마이너스가 되면은 좀 더 열심히 일하겠다 이런 생각은 해봤는데 마인드 유지하는 게 어렵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투자가 어렵다라고 느껴졌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틀려오니까 원래 아무도 제 말은 귀뚱으로 안 들어줬지만 지금이라도 빼자. 잠깐 GDP 쫙 내렸잖아. 뺄 거면 진작 뺐어야죠. 지금은 이제 빼도 박도 못해. 하여튼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빵집에서 잘 맞춘 사람을 따라하고 있는 게 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주식에서 실력이란 무엇일까? 애초에 실력이라는 게 있긴 할까? 어느 사람이 산 주식이 계속 오르고 있으면 그 사람은 절정의 고수일까?
그래서 스트레스를 극복하려고 이런저런 책을 보고 참고해 이 방송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뇌과학 쪽 얘기인데 우리 뇌는 결정론적 사고방식과 확률론적 사고방식을 한대요. 결정론적 사고방식은 답이 정해져 있는 거고 확률론적 사고방식은 답이 정해져 있지 않은 거예요. 이게 말이 좀 어렵지만 우리는 결정론적 사고방식이 익숙합니다. 왜냐면 우리 뇌는 답이 있는 걸 좋아하니까요. 확률론적 사고방식이 약합니다. 정해져 있지 않은 거 우리 뇌는 싫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실력이란 것에 대해서 나이브한 상상을 해요. 마치 페이커 선수가 류 선수를 상대로 화려한 제도 움직임으로 승리를 쟁취하는 것처럼 투자에서도 실력이란 것은 위대한 투자자가 화려한 매매를 통해서 시장을 압도하는 그런 모습을 상상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좋은 투자자가 이기하면은 그런 상상이 더 강화되기도 하죠. 근데 투자 세계에서 실력이란 거는 전혀 다른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순간순간을 쪼개서 보면은 어떠한 순간에도 실력 좋은 투자를 구분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2020년에는 진짜 잘 나갔거든요. 제가 2020년에 이거 다 맞췄습니다. 비아드 이때 찍었죠. 카카오 이때 찍어서 이때 팔았죠. 카카오 게임즈에서 이때 찍고 팔고 해가지고 수익률이 장난 아니었어요. 2020년, 2021년에는 전 절정의 고수였죠. 그런 절정의 고수였던 내가 2023년에는 팔다리 다 잘린 후구? 투자는 운이 큰 영향을 미치는 영역이고 무엇이 제대로 된 방법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좋은 원칙을 따랐더라도 결과가 나쁘게 나올 수 있고 나쁜 원칙을 따랐더라도 결과가 좋게 나올 수 있어요. 좋은 원칙이란 여러 번 반복했을 때 좋은 결과를 내는 게 좋은 원칙이겠죠. 제가 좋아하는 레이 달리오라는 사람의 원칙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 첫머리에서 원칙이 없다면 인생이 우리에게 던지는 모든 상황을 마치 처음 경험한 일처럼 대응해야 할 것이다. 근데 무엇이 좋은 원칙인지 알기는 참 어렵습니다. 투자에서 좋은 원칙이란 뭘까? 참 알기 어렵죠. 이럴 때는 확실히 아닌 것부터 체크하는 게 더 쉽다고 합니다. 자, 무엇이 정답인지 알기 어렵다면 무엇이 정답이 아닌지는 상대적으로 쉽죠.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무슨 부약을 먹어야 될지 무슨 약을 먹어야 될지는 어렵지만 담배를 끊는 거는 담배를 안 피는 거는 확실히 건강해질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런 것처럼 확실히 실패하는 방법을 알면은 그걸 안 하면은 정답이 가까워지겠죠. 투자에서 확실히 실패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무엇이 정답이 아닌가를 밝힘으로써 결과적으로 정답에 조금씩 접근해 나가는 방법입니다. 자, 반드시 실패하는 방법 첫 번째는 잦은 매매입니다. 거래세로 우리의 계좌는 살살 녹아요. 대략 일주일에 포트폴리오를 1회전 한다고 하면은 투자금의 30.16%가 연간 거래비로 들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홍진채 저자님이 비드오프 스프레드까지 계산에 좀 넣어서 많이 나온 거지 솔직히 이렇게까지는 안 나올 것 같긴 해요. 하지만 30.16%로 계산하면은 연 30% 이상의 수익을 확정적으로 낼 수 있다면은 사기가 아니면은 투자의 신이겠죠. 워렌 버핏조차 연간 수익률이 20%밖에 안 되니까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에게 있어서 주식 투자에서 가장 큰 손의 1순위는 지나친 매매라고 합니다. 주식에서 반드시 실패하는 방법 두 번째는 경험에서 배우지 못하기. 경험을 하고도 배우지 못한다면은 종국에서는 확실히 실패합니다. 개별 시행에 있어서는 우리는 얼마든지 실패할 수 있어요. 마치 내가 중국 투자에 실패한 것처럼 말이죠. 중요한 거는 실패하고 나서 무언가를 배워 다음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피드백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겠죠. 피드백 루프가 없다면은 아무리 시행을 많이 하고 경험을 쌓아도 성공 확률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사결정을 할 때는 누구나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테슬라가 잘 될 것 같아서 테슬라 주식을 샀다고 칩시다. 근데 샀는데 주식이 하락했다고 해봐요. 그럼 이때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나요? 내가 근거를 세울 때 테슬라가 잘 된다라는 게 무엇을 뜻했는지 아니면 주가가 하락했다면은 무언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건데 무엇이 잘못됐는지 이걸 알 수 있나요? 주가가 상승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내가 옳았어 정도의 확신만 높아지죠. 그러나 근데 실제로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잘못된 교훈만 늘어나죠. 테슬라로 막 먹었다, 뭐 리비안으로 먹었다, 뭐로 먹었다면은 얘기하면은 야 내가 리비안으로 20% 먹었던 남자야.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매번 의사결정할 때마다 무의미한 가설에 의존한 선택을 할 뿐이고 성공률은 높아지지 않아요. 테슬라가 잘 될 것 같다라는 명제는 아주 많은 세부 논리 조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단 주가가 올라가면 테슬라 차량이 많이 팔려야겠죠. 그리고 그게 이익의 증가로 이어져야 할 테고 이익의 증가가 주가에 반영도 되어야 될 겁니다. 테슬라의 차량의 판매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바탕이 돼야겠죠. 첫 번째, 친환경 트렌드가 앞으로 지속될 것이다. 두 번째, 친환경 트렌드 솔루션으로 전기차가 대두될 것이다. 세 번째, 전기차 시장에서 경쟁사 대비 독보적인 우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네 번째,
충분한 생산성을 확보하여 판매량이 늘어나는 만큼 이익이 늘어날 것이다. 5번째, 늘어난 이익의 크기가 시장의 기대치보다 큰 폭일 것이다. 6번째, 주가 상승을 저해할 혹은 하락시킬 요소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방금 테슬라 주식에 대한 강론이고, 투자 전반에 걸쳐서 원칙을 만들려면 다시 다른 가정들을 일반화할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 투자자들은 기업의 이익에 주목해야 합니다. 두 번째, 기업의 순이익이 예상치를 넘어서면 주가가 상승한다. 세 번째, 이익의 증가에 따른 주가 상승은 다른 요소에 의한 주가 하락보다 우선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만 주가가 오르건 내리건 무언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자동차 판매액이 늘어났는데 생산에 차질이 생겨서 판매량이 늘어나지 않았다면은 제조업에서는 생산 라인을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는 교훈은 없겠죠. 아니면은 저처럼 미중 갈등이 터져서 주가가 하락했다면은 기업 자체 이슈만 볼 게 아니라 기업이 대외 변수에 얼마나 민감한지도 잘 파악해야겠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에서는 어렴풋이 느낌이 오죠? 정갈하게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만 매매를 하여 쓸데없는 비용을 줄이고 매매의 결과가 좋건 나쁘건 무언가를 배워서 원칙을 계속 가다듬는다. 근데 이게 서울 좋은 이야기고 또 실천을 하면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주식시장이라는 게 워낙 변화무쌍해가지고 오늘이 되면 어제까지 원칙은 쓰레기가 되고 모든 게 새로운 상황이 느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의 별명이 모욕의 달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투자에 실패하는 이유 세 번째가 원시적인 두뇌인데, 뇌에 관한 이야기인데 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 망할 수밖에 없냐. 우리는 경험을 쌓고 논리적으로 추론할수록 미래를 더욱 정교하게 예측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근데 주식시장을 비롯한 현실은 복잡 적응계의 성격을 가져요. 무슨 말이냐면은 변수가 너무 많을 뿐더러 어떤 변수가 존재하는지조차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어설픈 경험은 잘못된 학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투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이유는 뇌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에 의한 건데, 우리 두뇌에는 도파민 보상 회로란 것이 있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주가를 보고 있으면은 뇌는 마약에 절여진 것 같은 비슷한 흥분 상태가 됩니다. 수익이 나면은 부자가 된 느낌이 두근두근합니다. 이러한 과도한 도파민에 절여진 뇌는 평범 일상의 도파민으로는 더 이상 동기부여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주식같이 편하게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바보같이 일 왜 함? 이런 상태가 돼요. 예를 들어 상승장에 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상승장에서 투자자는 돈을 법니다. 자본시장에서 돈을 벌을 때 쾌감은 어마어마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한 마술사라도 된 기분이죠. 주식을 사놓기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차트나 보고 있었는데 재산이 막 늘어나니까요. 그러면은 지금처럼만 하면 부자가 되겠구나. 그동안 왜 멍청하게 회사의 노예가 되어서 일해왔을까? 주식 투자로 돈을 번 당신 역시 자신만의 이유를 가지고 투자를 했을 것이에요. 이 이유를 원칙이라고 불러봅시다. 복잡 적응가에서. 그 이유가 상승장이면 사면 된다. EPS가 증가하는 것을 보고 사면 된다. ROE가 20%가 넘는 것을 보고 사면 된다. 주주 환원이 좋은 기업을 사면 된다. PR이 낮은 기업을 사면 된다. 심지어 비가 오는 날에 주식을 사면 된다도 괜찮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는 사람들이 우울하면서 주식을 헐값에 내다 판다. 그때 주식을 산다. 햇빛이 쨍쨍하면 사람들이 기분 좋아서 주식을 마구마구 산다. 그때 팔면 돈을 번다. 이 인과관계 구성이 현실을 얼마나 잘 반영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돈을 벌었다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나는 돈을 벌었고 그 이유는 돈을 벌기에 적합한 의사결정을 했기 때문이라고 두뇌는 재빨리 자신을 설득해요. 세로토닌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있습니다. 가지 이야기가 좀 유명한데 성공 경험을 한 사람은 세로토닌 수치가 높아집니다. 세로토닌 수치가 높은 사람은 행동거지가 달라집니다. 허리를 쭉 펴고 위풍당당하게 걷습니다. 또한 자기주장이 강해집니다. 침착하고 자신감이 넘치는 말투 등 태도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사람들에게 더욱 신뢰감을 주게 됩니다. 비가 오는 날에 주식을 사면 됩니다. 이 사람의 말이 얼마나 합리적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자신감을 봅니다. 우리의 뇌는 그의 말이 얼마나 합리적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것보다 그가 실제로 내놓은 결과를 파악하는 게 덜 귀찮은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사람들은 성공한 투자자의 말을 듣고 주식을 삽니다. 근데 그들도 돈을 벌어요. 왜냐하면 아까 강세장이라고 했잖아요. 원칙이 옳아서 돈을 번 게 아니라 그냥 시장이 오르니까 다 같이 돈을 버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또 스토리텔링이 붙어요. 세상에 날씨 투자가 먹히는구나. 날씨 투자를 말한 사람은 신이 되고 또 이렇게 돈을 번 사람들의 세로토닌 성취는 어떻게 될까요? 상승하겠죠. 그리고 그 사람들도 주변 사람들에게 어깨 쫙 펴고 썰을 풀고 다닙니다. 이런 식으로 강세장에서는 세로토닌이 사람들 사이에 전염이 돼요. 하지만 그 강세도 언젠간 끝이 나게 됩니다. 하락장이 찾아오기 마련이죠. 근데 의외로 하락장 초반에는 주식을 잘 팔고 나온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당연히 누군가 팔아야 하락장이 시작되니까요.
주식을 팔고 났는데 주가가 급락하는 모습을 본 투자자의 머릿속은 어떻게 될까요? 이때 뇌에서는 오피오이드라는 천년 헤로인이라 불리는 아편성 물질이 분비됩니다. 이 물질은 죽을 위기를 피했다고 느꼈을 때의 감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감정. 고만대에 쫓기다가 나무 위로 올라가서 목숨을 건졌을 때 나오는 호르몬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급락 전에 매도한 사람의 뇌에서는 오피오이드가 분비되면서 행복감이 넘치게 됩니다. 상승장의 수익을 잘 내고 하락 타이밍까지 맞춰서 손실을 잘 피했으니까 뇌는 그야말로 도파민, 세로토닌, 오피오이드에 절여진 상태예요. 이 사람은 밖에서 보기에는 엄청난 수익을 내고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이 정도 되면 성공하는 법을 책을 써도 잘 팔릴 시기예요. 하지만 이는 아이러니하게도 그때가 진짜 못된 상태입니다. 자, 이제는 상승장이 끝나고 하락장이 왔다고 해볼게요. 이 하락장에서 주가가 많이 빠졌다라고 느꼈을 때 자신감이 넘치는 투자자들은 다시 매수하기 시작합니다. 왜 사냐고요? 난 똑똑하니까. 살 때도 잘 샀거니와 팔 때도 기가 막히게 팔았으니까 나야말로 주식의 기재입니다. 이젠 주식 어떻게 하는지 알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지금이 바닥이야. 더 이상 하락할 리가 없어. 이렇게 된 사람은 오랜 버핏도 이젠 이 사람을 못 말려. 왜냐면은 나보다도 수익률 낮은 태물 할아버지 말을 왜 듣습니까? 고작 연수익률 20%밖에 안 되는 무슨 옆집 할아버지야. 나는 누구야? 연수익률 500%의 존브레드야. 다시 한번 돌아오면은 내가 보기엔 지금이 바닥이야. 여기서 더 이상 하락할 것 같지 않아. 왜냐고? 똑똑한 나님이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이야. 물론 맞출 수도 있어요. 근데 틀릴 수도 있겠죠. 왜냐? 아까 하락장이라고 했으니까. 당신이 똑똑해서 주가가 오른 것도 아니고 당신이 멍청해서 주가가 하락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상승장이니까 올랐고 하락장이니까 내렸습니다. 자, 이제 그 똑똑했던 나님도 패배자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세로토닌 수치가 감소합니다. 주식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설득력이 없어요. 사람들은 타인의 세로토닌 수치를 알아보니까요. 세로토닌이 부족한 패배자의 이야기에는 사람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도파민과 오피오이드 또한 바닥을 칩니다. 인간은 선형적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오를 때는 부자가 되는 상상을 하는 것처럼 내릴 때는 끝없이 끔찍한 미래를 머릿속으로 그리게 됩니다. 자신감은 바닥을 치고 스트레스는 극에 달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몸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데 면역력이 떨어지고 무기력, 우울증, 병 등을 유발합니다. 상승장에서는 우리 두뇌가 호재가 호재를 부르듯이 하락장에서는 우리 두뇌가 악재가 악재를 부릅니다. 이럴 때는 정말 잘 버텨야 합니다. 인생의 황금 시기도 오고 개업가 시즌도 오는데 중요한 건 황금 시기에 뇌를 잘 보존하고 개업가 시즌에는 꺾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업가 시즌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기 때문에 황금 시기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처럼 황금 시기에 하나도 대비 안 하고 전력으로 놀았다면은 아마 억가 시즌에는 무릎이 거꾸로 꺾이는 느낌이 날 겁니다. 근데 인간은 추억으로 먹고 사는 동물이라고 생각보다 어린 시절 실컷 놀았던 추억을 떠올리면서 이제는 죗값을 치러야지 하면 또 버텨지긴 하는데 이거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린 것 같습니다. 황금 시기 때 개업가 시즌 대비해두기 아니면 황금 시즌 때 미친듯이 놀고 개업가 시즌 때 추억으로 버티기. 도전하는 사람의 인생은 굴곡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대한 목표를 세웠으면 성공을 이어질 수도 있겠지만 실패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겁니다. 실패로 해지면은 우린 잘 버텨서 거기서 원칙을 배우고 변화를 꺾어서 성장하고 다시 성공으로 가야겠죠. 이런 것처럼 저는 인생의 사이클은 이런 식으로 이어진다 생각합니다. 계속 도전하면서 깨지고 실패하고 실패를 극복하고 성공하고의 반복이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인생이 괴롭지 않다면은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생은 당연히 괴로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원시적인 두뇌를 마무리하면은 성공해서 너무 자만하지 말고 실패해서 너무 좌절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투자에서 반드시 실패하는 네 번째, 뭐뭐 했제. 의사결정은 반드시 기록해둬야 됩니다. 봐봐, 내가 알리바바 떨어질 거라고 했제. 무슨 일이 벌어질 때마다 거봐 내가 뭘 했어 이렇게 될 줄 알았다니까. 자신이 정말 그렇게 될 거라고 예측했다면은 그에 맞게 포지션을 취했어야죠. 실제로 포지션을 취하지도 않고서 지나고 난 뒤에 뭐뭐 했제라고 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기록을 하지 않으면 과거의 의사결정을 왜곡을 하게 되고 왜곡된 기억을 가지고 현재를 평가하면은 잘못된 결론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록의 중요성을 알았다면은 다음 질문은 무엇을 기록할까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반증 가능성입니다. 의사결정에 포함되는 가설은 반드시 반증 가능한 형태여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배울 수 있어요.
반증이 불가능한 명제를 바탕으로 쌓아올린 지식은 지식이 아니라 미신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지금 5만원인데 앞으로 50만원이 될 거야. 이 명제는 반증이 불가능합니다. 가격이 50만원에 도달하면 옳았다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죠. 왜냐면 가격이 4만원을 하락했다면 이 명제는 틀린 게 될까요? 아닙니다. 그냥 오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면 돼요. 40만원 오른 이후에 다시 하락했다면 마찬가지로 아직 오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면 됩니다. 즉 어떠한 경우에도 이 명제가 틀렸음을 입증할 수 없어요. 투자자가 예상했던 시나리오가 달성되지 않는 경우에는 무한히 기다릴 뿐 그 어떠한 유의미한 지식도 축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시를 반증 가능한 명제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예시를 하나 들자면은 삼성전자라는 주식이 현재 5만원인데 인공지능에 대한 기대감과 성장성에 대해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서 다음 분기 실적부터 반영될 예정이고 현재 과도하게 부정적인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투자자의 시각이 바뀌면 주가가 50만원까지 상승할 수 있어. 실적 발표까지 2개월 남았고 투자자들은 발표된 실적을 늦어도 1개월 이내에 반영할 거야. 자, 이렇게 시나리오를 바꾸면은 이 명제는 다양한 경로에서 틀릴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사업이 버블일 수도 있고 사업이 지연될 수도 있겠고 매출이 증가했어도 새로운 사업 비용이 커서 이익이 예상이 생각보다 적을 수 있어요. 이익이 잘 나오더라도 주가에 반응하지 않을 수 있죠. 어떤 경로로 틀리던 간에 반증 불가능한 형태의 시나리오를 제시했을 때보다 더 세밀하고 내가 틀린 이유를 파악할 수 있어요. 사업이 전망대로 되지 않는 여러 경우를 배우거나 다른 투자자의 시각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는 등 새로운 교훈을 얻을 수 있죠. 그 교훈을 다음번 의사결정에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를 망치는 5번째, 스트레스. 우리 뇌는 스트레스에 노출되면은 코르티솔의 분비량이 늘어납니다. 스트레스가 커지면은 사람은 이성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자동 조종 모드가 되어버린다고 합니다. 이성보다 몸이 먼저 움직여버리는 상태인 거죠. 이 모드는 감정적인 자극을 받으면 이익이 될 제안도 거절해버린다고 합니다. 손실을 볼 때의 고통은 이익을 볼 때의 기쁨보다 3배 정도 크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주가를 볼 때 오르고 내릴 확률은 반반입니다. 매일매일 주가를 확인한다면 좋은 주식을 골라서 샀더라도 고통과 스트레스가 너무 커서 참지 못하고 주식을 팔아버릴 가능성이 커집니다. 매일매일을 넘어서 분 단위로 보고 있다면 뇌에다 불을 지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근데 이게 또 어려운 게 아예 안 보면 또 좋지 않습니다. 투자를 망치는 5번째, 의문입니다. 좋은 질문을 해야 좋은 대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투자는 내가 나에게 질문을 하고 답을 구하는 과정의 연속입니다. 질문이 잘못되면 답변도 잘못됩니다. 애플의 적정 주가는 얼마임? 보다는 좀 더 구체화시켜서 애플은 제조업에서 미디어 회사로 변모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과정에서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은 얼마나 확장될 수 있을까? 미디어 회사에 대해서 높은 프리미엄을 부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등으로 바꿀 수 있겠죠. 투자 의사결정은 다분히 개인적인 결정입니다. 누구도 정답을 제시할 수 없어요. 자신이 책임질 수 있는 대답이냐? 아니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나를 책임지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상태인지 알아야 합니다. 나의 여유 자산, 감당할 수 있는 손실의 폭, 언제까지 일할 수 있는지, 은퇴까지 필요한 자산과 그에 따른 수익률, 투자에 투입할 수 있는 시간과 열정, 투자자로서의 나의 강점과 약점 등 자신에게 던져야 할 질문이 매우 많습니다. 지금 주식하기 좋음? 뭐가 오를 것 같냐?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이러한 질문을 이렇게 바꾸면 대답할 수 있게 되겠죠. 저의 예상 노동 가능 기간과 연봉 상승률, 은퇴 후 필요한 월간 비용을 고려했을 때 재테크를 통한 기대 수익률은 6.5%입니다. 그럼 현재 저의 재산에서 주식에 얼마의 비중을 배분해야 할까요? 좋은 질문은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어야 하고 그 대답은 틀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답할 수 있다와 정답을 찾을 수 있다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나쁜 질문을 좋은 질문으로 바꾸는 일은 정답을 찾기 위함이 아니라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대답을 구하기 위함입니다. 그의 무의미한 질문으로는 바닥이 어디냐? 또 비슷한 말로는 어디까지 오를 것 같냐? 무슨 종목이 좋은 것 같냐? 그냥 추천받은 종목 이름 하나 덜렁 들고 시장에 뛰어들면은 무슨 결정의 근거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것도 서로 종목 추천을 요구하지 말고 아니면 추천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서로의 아이디어 교환은 중요합니다. 이렇게 교환을 해나가면서 다듬어가 나가는 일도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왜냐면 내 눈에 아무리 좋아 보이는 종목도 그냥 내가 아무리 맛있는 요리도 남들이 맛없다고 평가하면은 맛없는 요리가 되는 것이 자본시장이기 때문이죠. 또 의문으로는 언제 사야 함? 언제 팔아야 함? 그리고 애플 지금 180달러인데 150달러 오면 3, 테슬라 250달러인데 100달러에 입적. 시장이 친절해서 내가 애플 150달러에 매수 걸어두면 톡 찍고 와줘서 상승해준다고 합니까? 아니 파는 것도 내가 팔면은 그 가격 이후로 급락해준답니까? 가격만으로는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그렇게 투자에서 실력이란 주사위를 던지고 난 후에 맞췄느냐 못 맞췄느냐가 아닌 나의 상황을 고려해서 이미 주사위를 던질 때 실력은 결정이 나 있습니다.
투자 수익률을 한없이 높게만 가져가고 싶다는 것은 나의 리스크를 한없이 높게 가져가겠다는 뜻과 같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잘 파악해서 필요한 수익률을 잘 계산해야 합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열심히 벌고 공고보다 적게 쓰고 인플레이션보다 수익률이 높으면 돼요. 보통은 10%만 돼도 차고 넘칩니다. 마무리하자면은 내가 10%면 차고 넘친다고 할 때 야 10% 보려고 주식함? 진짜 이러면은 주식 투자 재테크는 무조건 후행돼야 합니다. 절대로 자기 자신의 가치를 먼저 향상시켜야 돼요. 이건 절대로입니다. 어디 가서 주식 투자로만 먹고 살기 이런 거 절대 하지 마세요. 끝!